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어버이날 자식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똑같은 배에서 낳아 똑같이 키웠지만 성품은 정반대인 두 남매가 있답니다. 옛말에 호랑이도 새끼가 열이면 하나는 쓰라손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전 자식이 열도 아니고 딱 둘뿐인데 어쩜 이렇게도 다른지. 둘 중 하나 때문에 여태껏 살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네요. 그런데 한평생 제 속만 썩였던 자식이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인면소심의 행동으로 가슴 깊이 말뚝까지 박아버렸습니다. 매일 이 채널을 들으면서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에 울고 웃고 했는데 오늘은 참고 참아왔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너무 놀랍고도 끔찍해서 듣고도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탓에 제 앞으로 남겨진 재산은 없었지만 저는 부모님께 한 가지 아주 귀한 것을 물려받았죠. 바로 손맛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엄마를 닮았는지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요리를 곧 잘했어요. 친척집에 옮겨 사는 대신 집집마다 가지각색 밑반찬은 물론 종갓집 뺨치는 김치를 만들었죠. 그것이 어린 제가 용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야무지게 돈을 모아 작은 기사식당을 차렸고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 결혼했어요. 당시 택시기사를 하던 그는 저의 한 많던 어린 날을 보상이라도 하듯 세상 둘도 없이 다정했고 자상했네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딸이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 장거리 손님을 태우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작스레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자가 세서 부모 잡아먹고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라며 막말을 퍼부으며 제 머리채까지 잡더군요. 그리고는 피부치인 제 딸과 아들마저 외면한 채 매몰차게 저희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혈혈단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치마 밑에 키운 자식들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덜 무시받을 거라 생각해 새벽같이 나가 일한 덕분에 식당은 손맛과 성실함으로 입소문이 났네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뒷바라지는 아끼지 않고 했지만 불필요한 사치는 절대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나 남편을 생각하면 사람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늘 많이 벌어도 아이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모으느라 허투루 쓴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제 진심이 두 아이에게 똑같이 전달되진 않는 모양이더군요. 첫째인 딸은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냈고 둘째인 아들은 학교 후 늘 식당에서 숙제를 하면서 마감 때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고등학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인선이가 친구 지갑을 훔쳤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선생님? 네, 사실 전에도 이런 일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땐 어머님께 따로 연락 안 드리고 제 선에서 해결했거든요. 반성문도 쓰게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하면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호되게 혼냈었어요. 잘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을 벌였네요. 오늘은 체육 시간에 애들 수업 듣는 동안 혼자 안 나가고 교실을 털었나 봐요. 근데 이번엔 너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연락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반 부반장이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그쪽 부모님이 난리가 나서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고 성하셨어요. 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피해본 그 부반장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리기 전에 인선이 좀 먼저 만나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저희 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럼요. 안 그래도 제가 불러서 지금 인선이 여기 교무실로 오고 있어요. 저기 왔네요. 인선아, 여기 어머니 오셨다. 딸은 죄 지은 사람이라곤 생각지도 못할 만큼 당당했어요. 교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건들대며 걸어오더군요. 표정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호되게 말했네요. 친구 지갑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야? 그것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남 부러울 것도 없이 필요한 거 다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이런 짓을 벌였어? 말 좀 해봐. 남 부러울 게 없다니? 착각 좀 하지 마. 아무리 둘러봐도 난 내가 못 가진 것밖에 안 보여. 엄마가 나 명품 지갑 사줘봤어. 구질구질하게 기름 냄새 풍기면서 반찬이나 만들어 파는 엄마가 명품이 뭔지나 들어는 봤고?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뭘 잘못한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 솔직히 도둑질한 것 자체는 나쁘지. 누가 내가 잘했대?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이게 나한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단 건 이해 못해. 솔직히 이런 거 못 사주는 무능력한 부모 만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거잖아. 엄마가 내가 안 훔치게 이런 거 척척 사줬어 봐. 내가 도둑질을 하나?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반성 하나 없이 뻔뻔하다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기가 찬다고? 내 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부모를 택할 수만 있었다면 엄마 딸로 절대 안 태어났어. 구질구질한 기사식당 딸로 안 태어났다고. 딸 인생 고스란히 엄마 닮는다는데 엄마처럼 명품 지갑 한 번 못 만지고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도둑질한 게 창피하면 엄마가 지금 당장 나 백화점 데리고 가서 똑같은 걸로 사주던가. 그날 저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딸 대신 부반장과 그 부모님께 허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여러 번 사과한 끝에 사건은 무마되었죠. 저는 평소보다 식단을 빨리 마감하고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보다 1살 어린 아들이 가게로 들어와서는 제게 무언가를 건네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뭐고? 이거 사려고 야자 끝나고 큰 길로 돌아오느라고 좀 늦었어. 붕어빵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말했죠. 웬 붕어빵이야?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바로 집에 가서 시집을 했어. 엄마 붕어빵 좋아하잖아. 엄마 주려고 사왔지. 엄마가 나 먹는 모습 보면 배부르다며. 나도 엄마가 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배부르더라. 겨울도 아닌데 이걸 어디서 구했어? 시내 시간에 반 애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시내 쪽에 붕어빵 가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여름인데 붕어빵도 팔고 세상이 참 좋아졌지 엄마? 인준아, 넌 어쩜 죽은 너희 아빠 그렇게 쏙 빼닮았니? 심성 착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인데 널 보면 너희 아빠가 환생한 것만 같다. 그런가? 그럼 다행이다. 아빠 대신 내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엄마, 나 엄마가 혼자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아. 엄마에 대한 고마움 내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평생 효도할게. 그러려면 엄마 오래 살아야 하니까 이런 소주 같은 거 마시지 마. 그 후 시간이 흘러 딸과 아들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서로 가까운 대학교를 다녀서 의지할 겸 같이 자취를 하길 바랬지만
딸은 죽어도 동생하고는 못 산다며 노발대발이었어요. 그래서 딸에게는 조용한 하숙집을 하나 얻어주었고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착실히 공부에 장학금을 받는 아들과는 달리 딸은 제게 각종 명목을 대며 하루가 멀다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이틀 전에 보내준 생활비는 어디다 쓰고 또 돈을 보내달래? 얘가 엄마만 보면 돈만 찾네. 엄마가 너 ATM 기계야? 와, 엄마 진짜 매정하다.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뼈 빠지게 공부하면 뭐해?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왜? 이번엔 무슨 사정인데? 나 우리 과에서 딱 3명 뽑는 교환학생에 뽑혔어. 영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인데 아마 엄마는 말해도 모를걸? 1년간 전까지 있긴 한데 엄마가 또 구두쇠처럼 돈 아까워할까봐 아쉽지만 내가 희생하기로 했어. 6개월 과정으로 갔다 오려고. 아, 그렇구나.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혹시 네가 또 흥청망청 돈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네. 미안해. 그나저나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뭐 비행기 학비 용돈, 홈스테이 비용 다 포함하면 4천만 원 정도? 근데 그 돈 아까우면 3천만 원만 줘. 나 남학생들이랑 같은 방 쓰면서 거지처럼 굶고 살면 되니까. 다 큰 여자애가 무슨 남자들이랑 혼수 그래. 아, 알았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자. 아니, 다 돈으로 줘, 엄마. 엄마 안목 다 촌스럽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딸이 영국에 간 지 2개월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전화가 쏟아지듯 오더라고요. 수많은 부재중 전화에 놀라 전화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있잖아. 교환학생 간 거 아니래. 우리 과에서 나랑 친한 선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 절친의 전 남자친구더라고. 누나 이름 듣더니 혀를 내두르면서 아는 걸 다 말해주더라. 교환학생 간 게 아니라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놀라지 마, 엄마. 누나 지금 대학생 아니야. 학교도 맨날 안 나가고 교수님하고 싸움까지 해서 저저번 학기 때 제적당했대. 그래서 교환학생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럼 지금 멀쩡히 하숙집에 있으면서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한 거야? 분명 엊그제 전화 와서 홈스테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돈 보내달라고 해서 돈 붙였는데 당장 하숙집에 쫓아가서 혼주를 내줘야겠다. 하숙집에도 없어, 엄마. 이미 거긴 겨울에 나갔대. 하숙집 보증금 빼서 강남에 있는 비싼 오피스텔 단기 월세로 사나봐. 그 유지비 마련하자고 엄마한테 이 돈 저 돈 요구한 것 같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마이갓. 마미, 잠 좀 자자. 엄마는 시차도 몰라. 여긴 지금 밤이잖아. 왜 잠자는 사람을 깨워? 내일 리차드 교수님 수업 들어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리차드 교수님? 시차? 밤? 진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너 차라리 연기자를 해. 갑자기 전화해서 왜 시비야? 설마 엄마, 구두쇠처럼 딸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 밤에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여기 교환학생들 중에 제일 성적 좋은데 엄마가 돼서 딸 앞길 망치려고 해. 그까짓 돈 때문에? 생쇼 그만해. 부끄럽지도 않어. 너 학교 그만뒀다며? 아니 잘렸다며?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엄마가 구해준 하숙집은 어떻게 하고 건물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 오피스텔을 얻었어. 아이고, 내 뒷조사까지 하셨어?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엄마네. 딸 하나 못 믿어서 뒷조사나 하고 다니고. 이게 다 내 탓인 줄 알아. 다 엄마 탓이야. 엄마는 항상 그걸 모르더라. 처음부터 오피스텔 얻어줬으면 됐잖아. 인준이랑 자취하라고 하질 않나. 좁아터진 하숙집 생활을 권하질 않나. 내 체면곡인 건 엄마야. 그리고 엄마, 진짜 한결같이 구두쇠 같은 거 알아? 인준이는 아래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니까 등록금 필요 없잖아. 그 돈 나한테 좀 투자하는 게 뭐 어때서?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가만 보면 엄마는 인준이랑 나 은근히 차별하더라. 내가 인준이만 사식으로 생각했으면 번 돈 족좀 너한테 썼겠니? 그리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네가 매번 이렇게 남의 것만 탐내면서 사치 부리는 모습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도 혹시나 얘가 아빠한테 못 받았던 사랑 때문에 욕구불만이 있어서 일어나고 널 이해해보려고 매일 마음을 다져봤어. 그래서 가끔은 못 이기는 척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거야. 근데 그게 아주 큰 잘못이었던 것 같다. 너한테 독이 됐던 것 같아.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엄마는 너에 대한 모든 지원 다 끊을 거야. 그렇게 알아.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나 엄마가 나물 냄새, 생선 냄새 나는 식당에서 번 돈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딱 기다려.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보다 100배는 더 잘 돼서 나타날 테니까. 딸의 거침없는 말들은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도움 없이 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은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3년 동안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원으로 일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제 가게로 데리고 왔어요. 한눈에 봐도 정말 참하고 선해 보이는 아가씨였네요. 앉혀두고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데 손님이 밀려들어와 그럴 새가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취한 손님들이 싸움이 붙어 테이블을 엎었어요. 그 때문에 접시며 반찬이며 모조리 바닥으로 쏟아졌죠.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이게 뭔 소란인가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떨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더군요. 저는 그날 영업을 마치고서야 예비 며느리와 마주 앉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인데 잘 챙겨주지도 못했네. 게다가 이렇게 곱게 입고 온 손님한테 일손까지 돕게 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하긴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저 사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응? 이런 걸 해보고 싶었다고? 네. 엄마 도와서 주방일하고 치우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요. 저한테는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거였거든요. 인진 씨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어린 나이에 천덕꾸러기 됐는데 그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았어요. 가끔 엄마가 그리울 때면 나중에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엄마한테 못 드린 사랑 드리고 싶다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랬는데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 어머니 며느리 해도 될까요? 그럼 우린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어린 시절이 비슷한 걸 보면 말이야. 나도 나만 두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늘 엄마가 그리웠단다. 그러니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앞으로 널 딸로 생각하며 살 테니까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구나.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지 며칠이 흘렀을 때였어요. 연락이 끊겼던 딸이 3년 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딸의 얼굴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더군요. 원래부터 꽤 예뻤던 얼굴이었는데 이곳저곳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밀랍 인형처럼 느껴졌죠. 한눈에 봐도 비싼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채 딸은 금이환양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3년이나 흘렀는데 이 집 구석은 뭐 변한 게 없네. 잘 지냈지, 엄마? 드디어 왔구나. 보고 싶었다. 너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도 못했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엄마가 너무 기쁘다. 인준이 결혼한다며? 그 여자 뭐하는 집 딸이야? 은행에서 일해. 할머니 손에서 살았고. 은행? 드디어 돈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네. 근데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가 명색이 신우인데 나한테 먼저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선물봉쇄라도 해야지. 선물봉쇄는 무슨?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 요즘 세상에 신우이 짓이 웬 말이니? 그리고 네가 연락을 다 끊고 살았는데 무슨 수로 널 찾아가겠어. 하긴 듣고 보니 틀린 소리는 아니네. 그리고 나도 뭐 시집살이 같은 건 관심도 없어. 나 요즘 사업 앞두고 엄청 바쁜데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나? 사업? 무슨 사업? 엄마랑 연락 끊은 후에 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일 저 일 안 한 거 없어. 엄마가 들으면 깜짝 놀랄걸.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실장으로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네일아트도 배우고 피부 미용도 좀 배우고 그러다가 속눈썹 연장이랑 붙임머리 하는 친구 만났는데 뭐 배품의 성격이며 잘 맞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큰 토탈 뷰티샵 동업하려고 준비 중이야. 네가 네일아트도 배우고 피부 미용도 배웠어. 정말 대단하다. 그래,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니까. 네 힘으로 이뤄낸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만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오픈은 언젠데? 뭐 매장 위치 봐 놨고 이제 거의 막바지긴 한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네. 걸리는 거? 그게 뭔데? 아, 왜 있잖아. 돈이 아주 조금 부족하네. 엄마, 나랑 그 친구가 모은 돈에다가 또 우리 도와준다는 스폰서들도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된 밥인데 아주 쬐끔 코 묻은 돈이 좀 남아있어. 2천만 원.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이번에 좀 도와줄래? 어차피 나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받은 매장 위치도 엄청 좋아서 우리 사업 대박 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가 숟가락 좀 얹어보라는 거지. 너 결국 이거야? 3년 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돈? 그리고 2천이 코 묻은 돈이야. 돈을 우습게 여기는 건 여전하구나. 게다가 스폰서라니. 누가 평범한 사람한테 스폰을 해? 도대체 그게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 엄마 제발. 돈 대조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하기야. 돈 몇 푼에 딸도 버렸는데 3년 흘렀다고 뭐 바뀌었을라고? 기대한 내가 바보지. 됐어. 엄마 아니면 빌릴 사람 없을 줄 알고? 나 2번 다신 이 집 안 올 거니까 엄마도 이젠 진짜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 인준이 결혼식도 안 갈 거니까. 그렇게 딸은 또다시 제게 작별과도 같은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를까 눈물이 솟구치면서도 그냥 도와줘 볼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딸을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던 제 앞에 얼마 후 다시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서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도 살갑게 웃으며 제게 말했네요. 나 곧 개업해 엄마. 엄마 돈에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제 엄마한텐 돈 달라는 아쉬운 소리 일절 안 꺼낼게. 그나저나 인준이 결혼식 날 나 뭐 입지?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난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 우리 내일 백화점 가서 쇼핑할까? 옷 사고 맛있는 거 먹자. 엄마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그래. 너 기업도 앞뒀는데 내가 예쁜 옷 선물로 사줄게.
그리고 인선아, 우리 이제 서로 원망 말고 잘 지내자, 응? 더는 인연 끊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평범한 모녀들처럼 잘 지내보자고. 내 소원이야. 그쯤이야 뭐. 솔직히 나도 이제 엄마랑 가족들 막 싫고 그러진 않아.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딸은 가끔 들러 제게 다정하게 굴었고 저는 뭔가 얼떨떨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후 행복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착하디 착했습니다. 퇴근 후에 힘들 텐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 와서 마감 일을 도와주고 함께 붕어빵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 가게의 낡은 식기세척기를 바꿔주기도 했고 말도 없이 제 집에 가서는 심구며 카페트며 고된 빨래를 대신해주기도 했네요. 또 주말마다 집에 와서 뜨끈한 밥상을 차려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 매일 식당에서 손님들 국 끓이고 반찬하면 요리하는 거 지겨울 것 같아요. 주말만이라도 제가 어머니 밥상 차려드릴게요. 손맛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인준 씨랑 저랑 셋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신혼인데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지. 내가 눈치 없이 중간에 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중간에 끼다뇨. 어머니, 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사는 게 꿈이어서 그런지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참에 확 살림 합칠까 봐요. 아서라, 신혼을 즐겨야지. 지금도 너는 1등 며느리야. 내 분에 넘치는 며느리지. 복덩어리처럼 그저 행복만 주는 며느리와 다시 왕래를 하게 된 딸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이 살가워진 이유를 알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쯤 됐을 무렵이었죠. 급하게 집에 달려온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너한테 뭘 했길래? 내가 아니라 내 아내, 엄마 며느리한테 말이야. 누나가 왜 우리랑 왕래하며 지내는 줄 알아? 결혼식 앞두고서 아내한테 2천만 원 뜯어갔대. 지금 누나가 하고 있는 뷰티샵 사업 자금을 글쎄 와이프한테 달라고 협박한 거야. 가정환경 들먹이면서 그런 짓만 하고 결혼 못 시킨다고 난리 쳐내는 바람에 아내가 모아둔 2천만 원 그냥 예단 준 셈 치고 누나한테 줬대. 이게 말이 돼? 이 일을 어쩌니?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쩜 좋아. 넌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우연히 아내의 결혼 전 통장을 봤는데 누나한테 2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 꼬치꼬치 물었더니 처음에는 절대 말 못한다고 말 안 하다가 내가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 털어놓더라고. 어쩐지 누나 같은 속물이 엄마가 돈도 안 꺼줬는데 왜 갑자기 잘해주나 했다. 난 이제 절대 누나 상종 안 할 거야. 눈앞이 캄캄해지려는 순간 아들을 쫓아온 며느리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안함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간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제게 한결같이 잘해준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었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사코 거절하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혼을 내려고 전화했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잔뜩 신이 난 딸이 제게 먼저 말하더군요. 엄마 집이지? 나 지금 엄마 사위 될 사람이랑 집 앞에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셔. 웬 결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래야 음식도 준비하고 했을 텐데. 문이 수직으로 열리는 화려한 외제차에서 한 곱상한 남성과 딸이 내리더군요. 짙은 쌍꺼풀과 높은 콧날이 인조적인 느낌을 주는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온 탓에 저와 제 아들 며느리는 방금 전에 일을 내색하지 않고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예비사위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기엔 다소 무리한 태도만 보이더군요.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네요. 그를 대신해서 들뜬 딸만이 계속 떠들어댔죠. 다들 이해해. 이 사람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거든. 이 사람의 1분에 버는 돈을 알면 다들 놀라서 기절할걸? 식당에서 빠듯하게 일해서 버는 돈하고 수준이 달라. 그래서 씀씀이도 엄청 크고 구두쇠인 엄마랑은 다르다니까. 하하하. 딸은 예비사위를 띄우기 위해서인지 농담인 척 은근히 저를 공격해 보였어요. 딸의 말에 따르면 예비사위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주식 전문가라고 했어요.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강의도 하는데 그 강의로만 시간당 8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핸드폰만 하던 예비사위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결혼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음식 팔아서 번 돈 안 대주셔도 돼요. 인선이한테 듣자 하니까 10원 하나 아끼면서 사신다면서요? 이제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차피 저한테는 어머님이 얼마를 말씀하셔도 칸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상당히 거만한 태도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말투에 저와 아들내외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라도 했다간 딸이 또 2년 끝내 만회할 게 뻔하니 본인들 좋다는 결혼 굳이 반대하지 않았네요. 결혼식 후에는 얼굴 볼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며 명절에조차 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외면했던 시어머니에게서 약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를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노쇠했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은 모두 돌보기를 거부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와 제 아이들을 외면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사랑했던 남편을 떠올리며 시어머니를 제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역시 제 뜻에 동참해 주었네요. 어느 날 며느리는 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오늘 변 많이 보셨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나 보다. 근데 어째 변도 고우시네. 천사가 짝이 없는 며느리를 제 시어머니 또한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하게 집에 들렀고 저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이 든 통장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식들 몰래 모은 돈이라며 시어머니는 제게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고 저는 이 귀한 돈을 훗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주무시던 어느 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네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가족끼리 미워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는 교훈 말이죠.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 기막힌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때였어요. 한 번도 어버이날을 챙겨본 적이 없던 딸 부부가 계속 여행을 가자고 성하더군요. 사실 지금껏 딸 부부와 그럴듯한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특히 사위와는 보기만 해도 여전히 어색한데 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어요. 거절하는 제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다. 우리 이번에 바쁜 일 한숨 돌릴 겸 같이 여행 좀 가자는데 뭘 그렇게 빼? 임진이랑은 1년에 몇 번씩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엄마 딸이랑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야? 차별은 그게 아니라 요즘 이곳저곳 몸이 쑤셔서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 가야지. 태국 어때? 아니면 베트남?
엄마 빨리. 지금 티켓팅 직전이라고. 정 그러면 외국 말고 국내로 가자. 아무래도 내가 요즘 차를 오래 타고 있으면 허리가 쑤셔서 여기서 2시간이면 가니까 가까운 바다는 괜찮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오랜만에 바다 가서 물회도 먹고 오고 그러자. 약속 정한 거다. 말 바꾸면 안 돼? 그럼 인준이네랑 같이 갈까? 가족여행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 꼭 아들 내외를 끼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 이러면 나 진짜 섭섭해. 은근히 나 불편해하더니 이젠 사위까지 미워.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그래, 우리 셋이 가자, 네 말대로. 아들내미랑 같이 가자고 했다가 크게 한 소리 들은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도 갸우뚱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웬일로?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아니면 이제야 누나도 철이 드는 건가? 매형도 그렇고 솔직히 둘이 너무 무심했잖아. 그나저나 우리도 어버이날이라 같이 놀러 가자고 하려 했는데 아깝게 누나랑 매형한테 빼앗겼네. 누나네랑 여행 갔다 오면 우리랑도 꼭 가. 알았지? 오랜만에 꽃구경도 하고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그래 좋아. 엄마 이번에 여행복이 터졌네. 너희들 덕분에. 그때 평소와는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버이날이라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숙소는 제가 예약하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어머니 가시는 바다 근처에 제 친구가 펜션을 해요. 시설도 좋아서 거기서 묵으시면 제가 안심될 것 같아요. 알았다. 항상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매일 나 챙기느라 네가 고생이 많은데 나 여행 간 동안이라도 애비랑 오붓하게 푹 쉬렴. 며느리가 펜션을 예약했다는 말에 딸은 쑥박비가 굳어 반가운 눈치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이 밝았습니다. 차를 타고 바다에 가는 내내 딸과 사위는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그동안의 서먹함이 씻은 듯이 흘러내려갔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둘은 제가 허기질까봐 음식을 사러 자리를 비웠어요. 같이 가도 될 텐데 굳이 음식점이 마땅치 않다며 편안히 쉬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시장에서 물회와 먹을 간식거리를 사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행길이라 헤매는지 생각보다 두 사람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시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움에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가 이성을 잃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어머니 맞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숙소에 계신 거 맞아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악몽이라도 꾼 거야? 나는 잘 도착했고 애들은 지금 나 배고플까봐 물에 사러 갔어. 근데 길을 헤매는지 오랫동안 안 오네. 그나저나 인준이 말대로 네 신우가 드디어 철이 든 모양이야. 나한테 무척 잘해준다. 항상 서먹하던 딸이었는데 이제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드네.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준 후로 이렇게 잘 풀리는 모양이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준 후로 가정부라도 사라지고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어머니, 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20분 내로 도착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집에 있어야 할 애가 어떻게 바다까지 왔어? 어머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심호흡부터 하세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심각하게 이래? 어머니, 저 사실 형님이 어머니랑 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솔직히 불안했지만 설마 했거든요.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제 친구 펜션 가서 묵고 쉬도록 일부러 이도한 거였어요. 저랑 아주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라 제가 부탁했거든요. 어머니랑 형님들 절대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주시해달라고요. 내가 혹시 바다에서 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얘도 참. 걱정은 고마운데 나 아주 멀쩡해. 매일 보는 네가 제일 잘 알잖니. 며느리의 기호에 제가 농담을 하자 며느리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낮에 저 반차 쏜 날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오래된 소파 중고장터에 팔아달라고 하신 날이요.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그건 갑자기 왜? 그날 어머니 댁에 갔더니 형님이 집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도 없는 빈집에서 뭐 하냐고 따졌더니 대뜸 어머니가 받은 통장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모른다고 잡아댔더니 오늘 자기가 여기 온 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형님 부부가 여행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수상해서 펜션하는 친구한테 형님 부부를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아까 친구가 전화 와서는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형님 부부가 한참 소곤대길래 숨어서 들어보니까 무슨 약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버님이 어머니한테 약 어떻게 먹일 거냐고 물으니까 형님이 물에 넣자고 했다고. 친구가 다 녹음했고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우선 형님네 오면 절대 물에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셨죠? 저희 지금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문 밖에서 딸과 사이에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저는 후다닥 통화를 끊고 태연하게 미소를 짓는 애들을 맞았습니다.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들내외가 오기 전까지는 내색하지 말고 기다리자 속으로 저를 진정시켰네요. 딸이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짜잔! 엄마 배고프지? 아니, 생각보다 길 찾는 게 어렵더라. 여기 완전 맛집이래. 시장에서 닭강정도 사오고 물회도 사왔어. 얼른 이것부터 먹자. 맛있어 보이네. 딸은 불이 나게 산을 차리고 제 앞에만 푸짐한 물회를 놓더니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어서.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물회 한 사발 해.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건 줄 알면서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다.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산 거니까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서 다 먹어야 돼? 알았지? 여기 진짜 유명한 맛집이야. 너는 맛집에서 사왔으면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이 서방은 왜 안 먹나? 저는 음식을 먹지도 않은 채 뚫어져라 저만 바라보고 있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닭간정만 몇 개 집어먹으며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전 물회를 안 먹어서요. 생선을 안 좋아해요. 그래? 이상하네. 자네 결혼 전엔 다 같이 회 먹을 때 물회 먹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회 먹다가 채서요. 그때 이후로는 안 먹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기억력 한번 좋으시네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 보니까. 그때였습니다. 계단부터 우랑탕 뛰어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달려 들어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죠. 창백하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를 며느리가 급하게 안아 진정시키는 사이에 아들이 딸 부부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무슨 약을 넣으려고 한 거야? 설마, 아니지, 그치?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제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이 더럽고 끔찍한 인간들.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지금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딸이 당황함을 감추려 과장된 행동을 하더군요. 아들의 뺨을 후려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더럽고 끔찍한 건 너야. 지금 우릴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일은 누나가 다 저질러 놓고 나를 때려. 누나랑 매형을 뭘로 보냐고? 그래, 이 판 사판이다 이거야.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지금 여기 오면서 낱낱이 알아보니까 누나랑 매형 완전 사기꾼이더라. 주식 전문가는 무슨, 매형은 추천 종목 알려준다면서 회원비 뜯어내는 주식 리딩방 사기꾼이고, 누나는 회원들 부추기는 리딩방 바람잡이. 참. 그리고 누나가 배신한 뷰티샵 동업자이자 한때 같이 술 따르던 룸살롱 종류한테 다 들었는데, 누나 술집에서 술 따르다가 룸살롱 집돌이인 매형 만났다며? 그때도 어찌나 쿵짝이 맞는지 유부남인 손님들 협박하면서 쏠쏠이 돈 뜯어냈다던데. 돈이 뭐길래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 하물며 멀쩡한 사람들 뒤통수 치며 사는 걸로도 모자라서 가족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까지. 니들이 사람이야? 야, 김인준.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말했지? 무능한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유능해졌으면 우리한테 진작에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있어도 자식한테 안 주면 무능한 거랑 똑같아. 무능한 부모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아직은 모르겠어. 그리고 뭐 경찰. 하하하하, 이거 어쩌지? 증거야 없으면 그만인데. 증거 없애는 건 내 전공이거든. 딸은 물의 그릇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변기에 부어버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제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딸의 뺨을 후려쳤어요. 며느리는 가까스로 화를 삼키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네요. 다른 짓도 아니고 목숨 갖고 이러는 거 절대 용서 못해요. 제발 사람처럼 사세요, 형님. 이제 곧 여기로 경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어머니 상대로 두 분이서 저지르려던 극악무도한 짓거리 제 친구가 전부 녹음했어요. 법의 심판은 피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 후 딸과 사위는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혐의를 인정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인간성마저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았는지 재판장에서도 서로에게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남동을 부리기도 했다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모두 아들내외에게 미리 증여하였고 며느리의 제안대로 일부는 사회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마의 결말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주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치유되기 힘든 상처는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낳고 길렀건만 누구도 모른 채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치유하는데 단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 역시 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곤 하지만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잘 견뎌내려 합니다. 특히나 제겐 거없이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 네.